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이번 주가 그 ICML 주간이어가지고 이 모두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GPT 5.6도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가 돼서 오늘 GPT 5.6 관련한 이야기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ICML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행사도 개최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감상들 한번 짧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GPT 5.6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뭐, 정신이 없는 한 주였는데요. 일단은 주변부에 뭐 이거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요 이벤트면 늘 꼽사리들이 끼잖아요. 그래서 다들 존재감을 어필하느라고 스페이스 XAI도 그록 4.5 소개했고, 뮤즈스파크도 0.1 올려가지고 1.1로 소개했고, 근데 제미나이 3.5 프로가 여름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7월 초반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약간 요 트윗의 타임라인 보면은 맨날 제미나이 관련해서 AI 스튜디오 쪽 하는 분, 예, 로건의 표정이 약간 슬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이게 샘 올트만이랑 오픈AI 공식 계정에서 목요일에 발표한다. 소문은 계속 있었어요. 뭐 화요일이다, 수요일이다 계속 있었는데 목요일에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써본 반응들을 마구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네임드들의 반응이 오늘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쭉 찾아봤는데 흥미로웠던 거는 길게는 2달 정도를 미리 써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수출 통제 아니었고 정부에서 통제한다고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좀 뿌렸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근데 공통된 반응은 페이블 5만큼의 큰 모델 향기는 나지 않지만 매우 좋다. 새로운 데일리 드라이버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코딩 부분에서의 성능 향상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좀 사용들 해보셨나요? 저는 코덱스에서 조금 사용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안 그래도 새로운 데일리 드라이버다 말씀 주셨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것도 구독으로 쓰고 있는데도 비용 차감이 꽤 빠르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 에포트를 뭐로 주셨는데요? 에포트는 그 소울 제일 큰 모델에서 그냥 하이랑 맥스랑 울트라 이렇게 새로 생겼죠. 아무튼 크로드처럼 뭔가 위에 생겼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한 번씩 눌러보면서 다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냥 하이 정도에서만 써봤는데. 맞아요. 막 6단계 이렇게 생겨가지고 뭘 선택해야 되나, 네, 매우 좀 복잡한 심경입니다. 예, 오픈 AI가 확실히 그 테스트 타임 컴퓨트에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세분화도 잘 해놓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야 되고, 어떤 에포트가 나의 일에 맞는지에 대한 감도 인간이 좀 탑재를 해야지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또 기습적으로 GPT 라이브를 소개를 했어요. 하루 전에는. 이게 GPT 라이브를 또 활용한 거를 5.6 솔 이제 발표할 때 라이브 때 맨 끝에 또 동시 통역으로도 활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풀 듀플렉스 형태로 라이브가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계속 사용할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전보다는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화하면서 동시 통역이 가능해지는, 물론 라이브 때 한번 그 5.6 라이브 때는 삑사리 한번 나긴 했었거든요.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나왔다. 그래서 스타트업 씬에서는 이런 작업하고 계신 분들이 하루 만에 좌절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약간 간간히 보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돌파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풀 디플렉스 형태로 나와버리니까 좀 곤란해진 상황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GPT 5.6에 관련된 소식들은 이렇게 좀 저도 이제는 그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 이제 재밌었던 거는 그 웹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면은 챗하고 워크가 나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약간 에포트 써가지고 에이전트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돌아가고 하는 자료조사 같은 거 하기에는 워크가 맞고, 챗은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앱을 업데이트했더니 앱에서는 에포트 조절이나 모델 조절하는 게 바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마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굉장히 응답이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스턴트 예전에 쓰는 것처럼 쓰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그 라이브 때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재규적 자기 개선에 관련된 일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소개드렸던 작년 10월 31일에 30일이죠. 30일에 오토메이티드 AI 리서치 인턴을 소개하겠다. 9월에 2026년 9월에 그 다음에 2028년 3월에는 완전히 자율주행하는 AI 리서처를 만들겠다. AI인 AI 리서처를 만들겠다라는 걸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솔이 제일 작은 모델인 루나를 포스트 트레인 어떤 포스트 트레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SFT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RL을 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어떤 자산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숫자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가려가지고 프롬프트도 일부 공개를 했는데 뭐 평범해요. 근데 그 프롬프트 가지고서는 이제 실제로 실무에 쓸 수 있는 루나를 솔이 포스트 트레이닝 하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RSI 관련된 것들이 계속 이제 신호들이 있는데 지금 그 Thinking Machine Lab에 공동 창립자로 갔죠. 오픈 AI에 있다가 릴리언 웽이 자기 개선을 위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정리해주는 하네스 엔지니어링 플러스 자기 개선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개선을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자기 개선도 있지만 하네스 자체를 개선하는 오토 리서치류의 자기 개선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포스팅을 해줬는데 읽어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고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웨이트를 개선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니스를 개선하는 게 빠르다는 건가요? 현재는 하네스를 개선하는 것 쪽인데 지금 오픈 AI의 신호는 웨이트를 개선하는 것도 자기 개선 루프로 하고 있다죠. 루나를 포스트 트레이닝 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엔스로픽에서도 적절한 한 달 전쯤에 소개를 했었고요. 자기 개선을 위한 AI가 스스로를 만들 때라는 포스팅을 했었죠. 그래서 가격과 속도로 훅 들어가 보면 그냥 오퍼스급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퍼스 4.8이 입력 100만 토큰에 $5, 25달러인데 출력이 좀 비싸네요. 출력이 한 $5 더 비싸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퍼스급의 가격이지만 이제 저희의 관심사는 이렇게 구독 정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구독입니다. 다행하게도. 근데 소문이 있어요. GPT-6 소문이. 그래서 지금 벌써 써본 지가 2달이라는 거는 이미 그 전에 한참 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상 저희가 이제 클로드 쪽에 모델 나오는 출시 간격 보면은 뭐 2달 이하 되고 있었던 그런 신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6도 상당히 준비된 상태다라는 소문이 있고 6가 이제 큰 모델, 미소스급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픈 AI가 그거를 구독에 넣어줄지 아니면 종량제로 갈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머지 않은 느낌이고요. 네, 그렇죠. 페이블 5도 이미 이제 날짜를 좀 연장해 주긴 했지만 구독 요금제를 더 이상 안 할 거라는 신호가 보였었던 것 같고요. 오픈 AI도 수익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그냥 뭐 원래 쓰던 감각으로 하면은 하루 100만 원도 뭐 우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7월 7일에 닫아야 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간 보면서 요걸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될지 하다가 7월 7일에 연장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밤샜는데 그래서 12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솔 나오고 나서 리셋을 한번 해줬어요. 5hour랑 weekly rate limit을 리셋을 해줬더니 티보가 이번에 라이브에도 등장했거든요. I smell fear. 두렵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5.6으로 엑소더스 하면은 곤란해지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이제 12일 날 또 봐야지 되는데 충분히 5.6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엑소더스 하겠죠. 그래서 요게 아주 배틀그라운드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들이 있나, 6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게 좀 관전 포인트였고요. 방금 승주님 말씀하시는 동안 코덱스 앱이 업데이트를 했는데 코덱스 앱과 챗GPT 앱이 합쳐졌네요. 이제 하나하나로 그냥 챗GPT 앱이 됐네요. 코덱스 앱이 따로 네. 아이콘을 코덱스로 유지할 거냐 아니냐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것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반응들을 저도 살피다가
약간 다들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걸 어느 타이밍에 어느 자산을 투자하고 어떤 에이전트들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를 되게 게임하듯이 매니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이미 2025년 초부터 이거가 RTS 하는 것 같다,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탱크 넣고 스타크래프트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하는 감각으로 한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한번 생성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프롬프트를 쓰는 거가 그 니어 히트 미스가 생기다 보니까 도파민 나오잖아요. 그래서 슬롯 머신에 비유하는 경우는 참 많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할까? 매니징해서 어떻게 이거를 목표를 완수해낼까라는 거가 이제 됐고, 그래서 레이트 리밋, 리셋이나 이런 거 타이밍을 하는 것들이 잠깐 뭔가 다 전략을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남은 양 보고 이거 쓸까 저거 쓸까, 에포트를 올릴까 낮출까. 그래서 그리고 한 방에 요즘 준비되면 페이블 5에다가 크게 한번 던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게 되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신들이 나가죠. 저도 겪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가 7월 9일에 그 앳코더라고 휴리스틱이랑 알고리즘을 가지고 경진대회 하는 게 있어요. 작년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이호가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분인가 본데 그 계열에서는 그래도 내가 1등 했다였었거든요. 작년 이맘때 7월에. 그리고 요 여름이 IMO에서 오픈 AI가 돌파했다는 게 나왔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앳코더, IMO, 그러니까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그런 것들이 돌파가 일어난 게 이제 작년 여름쯤인데, 그래서 굿잡 사이호라고 샘 올트먼이 한번 이렇게 샷아웃 해줬었는데 1년 후 사이호가 또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앳코더가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오픈 AI, 물론 상은 사람한테 주지만 오픈 AI의 스코어가 인간 스코어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부분하고 휴리스틱 부분에서 오픈 AI 에이전트는 8,300점 만점을 풀었고, 그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봐도 아마 어려워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큰 격차로 이겼고, 그 다음에 오픈 AI 휴리스틱 부분에서도 인간 참가자 전원을 앞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년 만에 이제 코딩에서도 최정상급 문제들을 푸는 거, 작년은 아니었는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에서도 뭐 요거 모델 나올 때마다 그 오픈의 세바스티안 부백 등이 있으니까 수학에 관련된 얘기하는데, 다른 분에서 나온 소식인데 이게 CDN에다가 슬쩍 이런 거를 올려놨어요. 이게 순환 더블 커버 컨젝처, 뭐 번역을 하면은 이게 아마 순환 이중덮개 추측이라는 거를 뭘 또 해냈다. 그래서 수학 커뮤니티에서 아직 제대로 검증된 건 아닌데, 그 뭔가의 또 수학의 모델이 성능을 보여서 했는데, 이거를 굉장히 오래 한 게 아니라 1시간인가? 예, 그래서 이제 공개된 모델로 한 건 아니고요. 이 프롬프트도 공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64개의 서브 에이전트 활용해서 뭐 그래프 분해, 흐름 이론, 대수적 표현, 뭐 귀납법, 임베딩,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로 1시간 만에 어떤 추측을, 수학에 관련된 걸 해냈다라는 거를 좀 해서 이것도 좀 알아봐야겠다. 모르겠지만 알아봐야겠다라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 종현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 두아케시가 3 블루 원 브라운인가요? 그래서 그 그랜트 샌더슨하고 인터뷰한 것들이 수학에 관련된 많은 흥미로운 얘기를 강론 삼아서 하고자 하는,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저희가 다음번에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는 시대에 인간의 이해나 뭐 그런 것들은 어때야 하는가 같은 이야기들을 좀 예고편으로 남겨놓고요. 그래서 이제 제 요즘의 고민은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루프 밖에와 루프 안에라는 두 스쿨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이분법이 아니라 요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봐야 된다. 이해를 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해를 안 하지만 어쨌든 해내는 거, 그 양쪽을 좀 다 경험해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것도 역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월 9일에
AI 2027이라고 유명한 예측이 있었잖아요. 전망하는 거. 그래서 다니엘 코코탈레오가 오픈 AI 있다가 나와서 스캇 알렉산더하고 같이 그거를 2027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2040이라는 거를 어제 새벽에 냈어요. 그러니까 GPT 5.6 나오기 1시간 정도 전에 냈네. 그래서 저도 읽어봐야 하겠으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영어고 해가지고 그냥 GPT 5.6 솔에다가 코덱스에서 이 링크 주고서는 로컬에 클론해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다라고만 했어요. 일단 15분 지나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뭐 이렇게 이게 그 LLM이 번역한 거 아니고 그냥 LLM이 어떤 도구를 써가지고 번역한 것 같아요. 막 파이썬이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다 한국어로 번역은 해놨으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또 흥미로운 전망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ICML 기간 동안 사실 전 세계 탑 프론티어 랩들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 오고 또 각종 미디어가 오고 회사들이 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크게 어떤 좀 동의하는 관점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AGI 필드예요. 예,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된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고,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제가 그 지난번에 아마 니킬이랑 인터뷰를 어떤 실리콘밸리에서 온 어떤 벤처 캐피탈리스트랑 인터뷰를 해서 그 친구도 너 ICML에서 좀 새롭게 느낀 게 뭐냐라고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AGI 필드이고 많은 연구들이 이제 모델의 알고리즘이나 뭐나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을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어떻게 더 앞으로 끌고 갈지, 뭐 이런 연구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이 LLM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스케일주의자인데 LLM보다 뒤에 따라오는 도메인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AI for Science가 요새 또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LLM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갔다가 피지컬 AI 다음으로 AI for Science 어떤 이 트렌드를 세우려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스케일주의자와 저런 걸로는 안 돼. 바이오는 그런 식으로는 풀리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양분화돼 있어서 그 모임에서 그 계층이 둘이 이렇게 맞닥뜨리면요. 서로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당분간은 물과 기름처럼 거기는 좀 섞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스케일주의자들은 관점이 너무 명확해요. 예. 여기는 데이터와 모델과 더 많은 컴퓨터를 그 투자함으로써 미러레슨이 계속 지배하는 걸 보게 될 거다라는 걸 너무 많이 봐와서 그걸 좀 옹호하는 집단이 있고 또 한쪽은 그분들의 특징은 도메인에 오래 계시다 오신 분들이고 이 AI 세상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서 그 미러레슨을 지난 3, 4년 동안 커뮤니티가 얼마나 좀 세게 겪어왔는지에 대한 아직은 감이 그렇게 공감이 안 되세요. 그런데 본인들이 해결해왔던 문제들, 해왔던 실험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와서 어디 전산쟁이 나부랭이들이 와서 예, 컴퓨터 좀 키보드 두드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긴 그런 곳이 아니야 라는 그런 뉘앙스? 이 두 개가 혼연히 나눠져 있더라고요. 뭐가 이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말 도메인 스페시픽한 무언가 있을지. 모르신다고요? 지금 거의 정한 거 아니에요? 정성님은? 저는 정했죠. 저는 스케일주의자지만 이제 그 관찰자적인 시점에서는 어느 게 이길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케일주의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그건 되는 문제인데 라는 감은 있죠. 예. 근데 생각보다 올해 AI 사이언스에 해라고 했는데 신호가 아주 많진 않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피리어딕 랩스가 나온 지가 벌써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열심히 공장을 짓고 있더라고요. 루프를 닫으려면 실험까지 연결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황. 근데 RL 쪽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피리어딕 랩스도. 뭐. 네, 현실의 시간이 가겠죠. 예. 자, 그러면 저희 ICML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저희 종현님이 ICML 부스들을 좀 많이 돌아다니셨으니까 그 관련한 말씀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저도 가봤어야 되는데 사실 외국에서 오는 갈 기회를 한국에서 왔을 때
했는데 못 갔습니다. 네, 코엑스 주변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네.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일단 ICML 저도 다녀왔고요. 기본적으로는 학회이기 때문에 논문 발표가 주를 이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에는 업계 입김이 좀 센 것 같아서 일단 스폰서, 회사들의 부스를 좀 돌아다니고 어떤 회사들이 많이 와서 이런 걸 관찰하고 있는가, 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청 자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프레스였습니다. 네네. 저는 프레스 자격으로 뭐 미리 프레스 다 신청하고 뭐 서약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받아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뭔가 증정품도 많이 나눠주고 그래서 후드 받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일단 크게는 당연히 이 빅테크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뭐 오픈AI,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다 있었고 대부분은 운영 방식이 비슷했는데 이제 라이트닝 턱 세션을 열면서 이제 안에 연구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공개해주는 자리, 그리고 계속 돌아가면서 리서처들이 상주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면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저희 스타 중 한 명인 노안 브라운도 와서 사진 찍혀져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아쉽게도 저는 그 시간에 없었어가지고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서 다 얘기를 해보면 궁금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를 해주긴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다들 채용.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큰 학회이기 때문에 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원생들 특히 많았어서 그 학생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부스들,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부스에서 지금 스케줄에서는 Q&A 받는 세션이다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메타도 있었고, 메타는 글라스가 나와서 그 글라스 같이 사용해 볼 수 있는 세션 이런 것도 다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한국에도 빅테크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진 회사가 이제 네이버가 있었는데 네이버도 거의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각 분야 리서처들이 다 부스에 상주에 계시고 저 이런 거 궁금해요 하면은 관련 연구하는 리서처들 최대한 연결을 시켜줘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버에서는 로보틱스 하시는 분 만나 뵙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여쭤보고 뭐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말고 나름 프론티어 랩이라고 불릴 만한 회사들이 또 똑같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프랑스 계통인데 한국에 지금 파운딩 멤버를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다가 무언가 지사를 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계 회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댄스로 요즘에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C댄스로 영상 생성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모델도 이 기간에 새로 같이 공개하고 뭐 알리바바나 아니면 샤오미도 요즘에 LLM 큰 거 모델이 잘 나와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빅테크들이랑 거의 똑같이 운영을 했고요.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저기 중국 쪽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던 게 아무래도 ICML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러 온 분들이 중국 학생분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중국어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채용하려고 ICML에다가 부스를 연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실 중국인 비율이 정말 높긴 해요. 예, 오죽하면 AI 업계는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과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진보를 시키고 있다라는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 맞아요. 이상하게 인도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쪽에. 네,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게 어쨌든 ICML 학회이기 때문에 페이퍼를 발표하는 세션이 가장 메인 세션인데 그 세션에 가보면 정말 반 이상이 다 중국계 이름들의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국적까지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중국계 분들이 잘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스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회사가 정말 많았는데 다 보진 못했습니다. 크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 눈에 띄었던 거는 이 네오클라우드 업체, GPU를 임대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 인퍼런스를 판매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보인 게 이게 진짜 인퍼런스가 비즈니스 레벨에서 이제 정말 사업 모델을 다 만들어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뭐 좀 유명한 거는 이제 런팟, 투게더 AI, 네이비우스 이런 업체들이 좀 유명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런팟을 엄청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GPU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만 주목을 하자면 그 중에서도 한국인 분들이 아마 본사는 다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있는 회사들 딱 2개만 꼽아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베슬 AI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여기도 똑같이 GPU를 다 사와서 GPU를 임대해서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아마 저도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B2B로 많이 영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람다랩스처럼 프론티어 랩에 GPU를 통짜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클러스터 제공 업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같은 생태계라고 하면 프렌들리 AI라고 해서 여기는 인퍼런스를 파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픈 라우터에서 LLM 모델들을 API 서빙되는 API들을 사용하시면 이 프렌들리 AI를 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저도 뭐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목록에 있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GPU를 뭐 임대해서 거기다 이제 모델을 서빙해서 API로 판매하고 어떤 그럼 기술적 혜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인퍼런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게 레이턴시나 밴드위스를 잘 충족을 하면서 업타임을 최대한 99.9% 이렇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가격이 싼 것, 이걸 달성하는 게 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인퍼런스 서빙하는 걸로는 제일 유명한 프로젝트가 이 VLLM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걸 자주 활용을 하는데 이 VLLM이라는 서비스가 만드신 분이 공동 창업자 권우석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UC 버클리에서 박사님께서 이거를 연구하시면서 만드신 분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여쭤보니까 프렌들리 AI는 서울대 전병곤 교수님이 이 랩에서 이런 연구를 하셨고 거기서 만들었던 기법을 기반으로 창업하신 회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VLLM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박사님께서, 권석 박사님께서 VLLM 이렇게 하기 전에, 유시버클리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같이 논문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계열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간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프렌들리 AI는 오픈소스는 아니라서 저희가 그냥 비용을 내고 쓰는 것밖에 할 수 없기는 합니다. VLLM과 SGLang 두 개가 인퍼런스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 같고, VLLM은 사실은 그 페이지드 어텐션으로 정말 맞아요. 한 획을 그은 회사죠. 네, 거의 두 개, 대부분 요새 인퍼런스는 VLLM 아니면 SGLang 이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페이지드 어텐션, 그게 이제 권석 박사님이 쓰셨던 페이퍼이고 그걸 기반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되고 이제 회사까지 나아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현님은 그걸 어느 맥락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VLLM을? 저는 이제 오픈 모델을 받아와서 서빙하고 그걸로 인퍼런스를 돌릴 때 제가 저는 보통 아까 위에서 얘기한 런팟에서 GPU를 빌려와서 VLLM을 올리고 거기서 모델 서빙해서 사용했습니다. 스스로 쓰실 때? 네. 보통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직접 서빙을 해서 인퍼런스를 한 데이터만 사용한 프로젝트들이 꽤 있거든요. 어떤 보안적인 문제라던가 뭐 여러 이슈로 인해서 네,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 요새 AI 업계가 거의 종합 예술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뭐 파인튠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그냥 프론티어 모델에 라그를 하는 게 좋고 하니스 바람이 불면서 막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었는데, 이제 그쪽도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야, 이게 조그만한 타스크들은 다시 묶어서 단위 소형 모델에 넣고 걔를 인퍼런스에 넣는 게 낫다, 뭐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어서 뭐 라그, 하니스, 파인튠, 포스트 트레인, 데이터셋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퍼런스도 또 모델 크기에 따라서 또 워크로드의 종류에 따라서 뭐 프리필이 맞냐 디코드에 맞냐에 따라서 이게 또 완전히 전략이 달라져야 되니까, 이쪽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잘 아시는 분들은 거의 종합 예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 니킬 그 녹화를 하는데 신정규 대표님 그 레벨업에서 녹화를 했거든요. 그거 끝나고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겸 니킬과 이제 신정규 대표님 소개해 드렸는데, 니킬이 저는 이제 뒤에서 뒷정리하고 그러느라고 미팅엔 같이 없었는데 한 1시간 있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와, 저 사람 뭐냐, 신정규 대표님 칭찬하면서 자기가 그 ICML에 와가지고 며칠을 이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방금 저 정규랑 1시간 동안 미팅한 것보다 영향가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칩부터 데이터 센터부터 인퍼런스부터 애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까지 거의 밑바닥부터 모든 걸 다 꿰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 왜 저 회사는 데이터 센터 사업에 안 뛰어들어요?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회사 같은데? 라 질문해가지고, 그건 너무 바쁘셔서 못하시고, 우리가 해볼까? 막 이러면서 농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막 회사들도 다 나오고 있는데, 얘를 지금 늦게 뛰어오신 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에 좀 공부해야 되는 선수 과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느낌? 예. 근데 이제 그걸 아는 선수들끼리는 그 종합예술의 어떤 레벨에서 이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이번에 좀 느꼈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는 해줘로 안 되는 티어라는 거죠. 해조를 완벽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 또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종합예술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면 여기까지는 이제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를 임대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거기서 인퍼런스를 최적화하는 사업이었다면 사실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진짜 새로운 칩을 만드는 거죠. 가속기. 여기는 이제 요청 주셔서 사진을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그 AI 프론티어 채널에도 나오셨던 이진원님께서 CTO로 계시는 하이퍼엑셀도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가속기를 곧 낼 예정이라고 하시고, 오픈AI도 요즘 여기에 집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레브라스라는 전용 칩에서 실제로 GPT가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브로드컵이랑 같이 또 인퍼런스 전용 칩을 아마 설계해서 곧 내놓을 걸로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속기를 실제로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그 가속기, 다양한 가속기에서 어떻게 하면 LLM을 잘 돌릴 것인가, 최적화하는 노타 AI라는 회사, 이렇게 좀 생태계가 하드웨어랑 거기에 최적화해서 LLM 서빙하기까지 딱 비즈니스 모델이 굳어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GPT 5.6 저희가 얘기하면서 이제 구독제에서 벗어나는 거를 조금 무서워하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서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저희한테 이제 가격적으로는 대안이 아마도 GLM이나 오픈소스 중국 모델들을 이런 데서 서빙하고 그거를 저희가 조금 저렴하게 활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타 AI에서 최적화한다는 건 뭐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저도 저기를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 듣기로는 예를 들면 이제 퀄컴 칩 같은 경우에는 안에 NPU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LLM을 올려서 돌려야 하는 니즈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케줄링 하거나 그런 쪽인 수도 있는 거겠네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포팅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에 맞게 예를 들면 거기서 지원하는 퀀타이제이션 ALU들에 맞게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메모리를 쪼개서 어떻게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던가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노타이아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업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들었던 내용은 그런 일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이퍼엑셀은 B로 시작하는 칩 얘기였던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아마 곧 공개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이제 B, C 위주로 이렇게 칩을 A, B, C, D, E 코드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시나요? 네. 옛날에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의 네이밍이네요. 이제 다음 업체들을 좀 분류를 하자면 데이터랑 관련된 부스들이 또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스케일 AI.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판다. 근데 여기도 사실 학회다 보니까 자기네 사업을 이제 홍보하기보다는 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한 위주의 그래서 리서치들을 좀 자랑하는 느낌의 부스라고 저도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번에 폭셀 51, 톨루카 이런 회사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판매하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스케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로봇 쪽은 스케일이 데이터 단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데이터 수집하는 업체들이 꽤 있었고요. 이렇게 회사들 부스가 있었고 그 중에서 조금 인상이 깊었던 거는 저는 이제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부스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쉐이크 AI라는 회사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학부생들이나 아니면은 대학원생들 주로 연락을 해서 각자가 아마 전공하는 도메인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수학과 학생이면은 그래도 꽤 수학 도메인 전문가 혹은 특정 언어를 잘 하는 학생이면 그 언어 전문가 이렇게 학생들을 다 모아서 그 학생들한테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모아서 프론트 랩에 파는 이런 식의 사업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 멀코나 애프터쿼리 같은 회사들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그냥 약간 오픈 소싱 방법으로 확장한 것 같네요. 어쨌든 전문가 데이터 모으는 거군요. 사실 이제 뭐 도메인이 뭐 파이낸스든 뭐 리걸이든 피직스, 케미스트리 뭐 이렇게 정해주고 나면은 그 도메인 안에서 어떤 영역들이 존재하는지는 사실 AI가 됐던 프론티어 랩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런 회사들이 과거 검색 시대에 일종의 크롤러 역할을 해요. 그냥 도메인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그 도메인을 쭉 넓히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세부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인텐트? 의도를 사람으로부터 설정을 하고 그럼 데이터셋의 형성은 사실은 모델이 재조합해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직접 쓰고 있는 데이터셋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모델들이 데이터셋을 만들고 뭐 하나의 완결된 포스트 트레인 그런 셋으로 만드는 거는 인간이 끝에 가서는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이밸류에이트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고급 영역은 비싼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뭐 코딩이라든지 뭐 수학, 물리, 뭐 소위 국영수 뭐 이런 영역들은 학부생 레벨에도 되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핸드쉐이크 AI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그런 데이터셋 회사들이 하는 방식인데 근데 그 방식들이 참 재미있는 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 영역을 창출을 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가면 이제 프론티어 랩들에서 사주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어차피 데이터 커버리지를 넓혀야 되니까. 그래서 저쪽 한 랩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사주면 다른 랩들도 그걸 뭐 똑같이 다 팔 수 있고, 예.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데이터셋이 늘어나면 늘어나더라도 그게 모델의 어떤 성과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프론티어 랩들은 저 데이터셋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의미심장한데 핸드쉐이크 약간 불길해요. 네네. 이렇게 이제 분류하면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꽤 있었고 데이터 컬렉터 업체들이 있었다. 진짜 모델을 리서치하는 랩 외에. 이게 이제 큰 분류, 제가 느낀 큰 분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부스들, 몇 개 그냥 제가 조명하고 싶은 거 가져왔는데요. 이 제너럴 인투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친구이자 저희 수도리뷰 채널에서 호스트 맡고 있는 JC가 추천을 해줘서 꼭 가보라고 해서 제가 가서 가봤는데, 여기는 이제 메달이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건 게이머들이 게임하면서 자기가 진짜 이번에 잘했다 하는 거를 딱 클립을 따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영상 데이터가 엄청 많은 플랫폼이에요. 게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게이머의 인풋을 같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키를 넣었을 때 게임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통 영상만 있으면 그 인풋 키가 없어가지고 액션에 해당하는 인풋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지금 요즘에 저희가 얘기하는 그 월드 모델에 딱 유리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이 제너럴 인투이션이라는 회사 만들었고 거기서 나온 월드 모델 미라라는 월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여기서 이제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흥미롭네요. 궁금해서 네, 이걸 물어봤는데 그래서 로켓 리그라는 이 좀 서양권에서는 좀 유명한 그 미니카 같은 걸로 축구하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 근데 그 게임을 보통은 저희가 키를 누르면 게임 엔진이 돌아가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렌더링하고 화면을 저희가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월드 모델이 저희한테 화면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사라지고 뭐 게임을 피지컬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월드 모델이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느낌의 모델을 만들어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테크니컬 블로그도 꽤 공개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게 공개된지는 잘 몰랐었는데 가서 부스에서 막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얼마나 가지고 학습을 했냐, 모델 사이즈는 얼마나 하냐 했더니 그런 게 이제 꽤 많더라고요. 일단 5 빌리언 파라미터에 뭐 보통의 지금 저희가 비디오 모델들이랑 구조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5 빌리언인 이유는 이제
LLM 비하면 사실 되게 모델이 작은데 이 정도 돼야 실시간으로 우리가 인풋을 넣었을 때 프레임들이 타다닥 나오면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뭐 비디오 모델들도 뭐 14빌리언이나 5빌리언이나 7빌리언이나 뭐 이 정도 사이즈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로켓리그에 뭐 일반 시간으로 학습되어 있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저 테크니컬 리포트에 있나 봅니다. 이건 이제 에이전트한테 제가 조사를 시킨 건데 제가 안에서 데이터 얼마나 학습했냐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유튜브 스케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비디오를 학습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투자를 엄청 많이 받기로 유명해요. 이제 시드랑 얼마 전에 시리즈 A까지 네,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여기 사업 모델 중에 하나가 크게 잘 될 수 있는 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혹시 프론티어 랩에 판매하냐 물어봤는데 그거 자기네 회사라고 최대한 판매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받았으면 사실 판매할 만도 한데 그러려고 아마 위에서 다 투자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투자 받았어도 판매 안 한다고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자기네들 월드 모델 만들어서 판매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저 회사 처음 투자받았을 때 저도 굉장히 관심 깊게 봤던 생각이 납니다.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 게임 키 로그를 수집 같이 했다는 게 액션 도메인에서는 정말 좀 가치가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너럴 인투이션의 미라라는 월드 모델 이야기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11랩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뭐 11랩스에도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특히 저희 스크라이브 그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꾸는 뭐 STT 혹은 ASR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하죠. 네, 그 담당자분이 오셔서 우린 이렇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 METR 부스가 있었는데 제 METR 부스는 사람이 계속 없어가지고 대화를 못 해봤습니다. 이게 좀 너무 아쉬웠고. 저 부스 하나가 3만 불이라고 하던데 왜 안 왔을까? 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4만 불? 저 4만 불이라고 들었는데 아마 이 자리가 4만 불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싱가포르 거버먼트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기간 내내 한 번도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다양한 연구를 하는 또 다른 회사들 좀 있었고요. 여기는 빠르게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분류를 하면은 퀀트나 트레이딩 회사가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부스도 엄청 크고. 그런데 이제 그 회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도 뭔가 대화를 할 레벨이 못 되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큰 한 부류가 또 있었다. 다들 채용하려고 여는 것 같았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유, 진짜 그 엑서비션 부스가 엄청 컸던 모양이네요. 사람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들어갈 업무를 못 냈어요. 네. 근데 부스들도 줄을 너무 많이 서서 좀 인기 있는 부스는 한번 대화하기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저 반나절 이상 있었는데 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변부에서 미팅도 많고 점심마다 또 여기저기서 서로서로들 그 프론티어 랩 리서처들이 모여서 점심 먹는 방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도 점심들 좀 여기저기 따라다녔었는데 네, 전부 젊고 구글 딥마인드 그다음에 오픈 AI 뭐 이 정도.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는 자주 잘 몰려다니던데 엔트로픽 사람들은 같이 안 몰려다니긴 하더라고요. 그게 좀 특이한 점이긴 했습니다. 네. 숫자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지 눈에도 많이 안 띄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스폰서 부스 공식 행사 말고 사이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이드 이벤트 가서 제가 찍은 것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정선님께서도 사이드 이벤트 많이 여시고 뭐 참가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그 중에서 리얼월드에서 여는 이 로보틱스 나이트라는 데 가서 이런 데모를 한번 봤었고요. 거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거의 뭐 100몇십 명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틱스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었고요. 로보틱스는 아무래도 이제 특정 도메인이다 보니까 분야 자체는 조금 밀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거기서도 뭐 안에서도 뭐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이런 데서 뭐 업계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뭐 아니면 학계에서 이제 대학원생 분들 특히 이제 연구하는 연구자분들 뭐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뭐 대부분 다 이제 거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스케일이 정답이다, 아니면 뭐 도메인 널리지를 어떻게 잘 쓰는 게 정답이다, 의견이 다 나눠져 있고, 뭐 RL을 어떻게 해야 된다, RL도 뭐 여기서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막 얘기가 엄청 다양해서 좀 사람들끼리 좀 활발하게 얘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가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성님 행사도 제가 잠깐 일정이 겹쳐서 많이는 못 있었는데 들렀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제 밀도가 엄청 높다고 느꼈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토큰 맥싱, 요즘에 이제 화제의 토큰 맥싱을 해야 된다, 뭐 쓸데없다,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대화하는 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뭐 어디 스타트업에서 인당 per week에 $10,000어치의 토큰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왜 그거밖에 안 쓰지? 왜 그렇게 제안을 해두셨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하루에 $20,000 토큰 어치를 태우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같은 세상에 사는 게 맞나? 이런 의견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토큰을 그만큼 태우고서도 ROI를 만들 수 있지? 네, 좀 뭔가 더 비즈니스를 잘 토큰을 태워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 보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뭘 만들었는지도 한번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이게 토큰 맥싱과 이 어떤 결과물의 퀄리티와 그것들의 이밸류에이션이 다 페어로 묶여 돌아가야 이게 평가가 가능하지. 나 토큰을 얼마 썼다만 가지고서는 뭘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토큰 맥싱의 시대가 살짝 지나간 거 아니냐라는 것들도 사람들 많이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기는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냥 수많은 숫자들을 다루고 데이터를 종합하느라고 그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는 걸 좀 듣고, 뭐 그런 일을 하면 많이 쓸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20,000면 하루에 3천만 원 정도인 거. 그렇죠. 그게 본인의 구독 요금제에서 역산한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썼다는 건가요? 네네, 그걸 여쭤봤는데, 그 엔터프라이즈로 다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게 엔터프라이즈 단에서는 구독요금제로 쓰는 게 아마 Terms of Service에 위반되나 봐요. 그리고 그러면은 프론티어 랩 입장에서, 뭐 엔트로픽이나 이런 회사 입장에서 개인이 구독으로 쓰는 양이 많냐, 아니면 엔터프라이즈로 사용되는 토큰이 많냐라고 물어봤더니 엔터프라이즈로 소비되는 토큰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쉐어링 여기까지 하고, 행사는 저도 오늘 지금 토요일 오전인데 토요일 일요일 2개 더 있어서 뭐 기회 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종현님 아까 보여주셨던 자료가 AI 프론티어 사이트로 돼 있던데요? 네네, 자료 이번에 AI 프론티어 사이트에다가 그냥 추가하는 걸로 만들었고요. 아마 앞으로 저희 자료 공유할 거 있으면은 거기다 계속 가능하면 추가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RCML 메인 이벤트도 메인 이벤트지만 사실 주변의 음식점과 커피숍과 그다음에 저녁에 열리는 파티들 그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메인 컨퍼런스보다 그게 메인이 아닌가? 또 프론티어 랩 분들은 거기 이제 페이퍼 보러 공부하러 오는 것보다는 정말 놀러 오는 목적도 반 이상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거나 아니면 끝나고 제주도를 가거나 혹은 부산에 갔다 왔거나 부산에 가거나 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인기도도 높기 때문에 이번에 ICML 참가자가 거의 역대급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딘 10,000명이라고 그러고 어딘 14,000명, 15,0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코엑스 주변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거기가 저의 주요 이 업무 거점인데 코엑스 쪽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련된 이 외국인이 아닌 우리와 비슷한 그런 엔지니어들 가득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샌프란시스코에 다시 온 그런 기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여성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네. 공돌이들의 비율이 높았던, 공돌이 밀도가 압도적이었던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개의 사이드 이벤트를 주최를 했고, 또 저도 참가를 하고 막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거의 오늘 저녁까지 하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저녁을 다 모두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화요일 저녁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화요일은 그 델타 인스티튜트와 뭐 스트라이커 VC, 리커시브 인텔리전스, 그리고 일로리안이라는 회사 다 그 포트폴리오로 엮인 회사들이에요. 그 스트라이커 VC가 투자했던 회사고, 스트라이커는 이제 저희 그 얼마 전에 녹화했던 니킬이 이제 파트너로 있는 그런 벤처 캐피탈인데, 이 회사도 굉장히 재밌었고, 거기에 왔던 그 엔지니어들 밀도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미스트랄에서 온 리서처랑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았고, 본인들은 미국 시장에 뭔가 프레젠스를 만드는 걸 조금 중요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좀 안에 있는 민감한 데이터들을 물어보면 당연히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안 알려주는 그런 건 당연히 있었고요. 그 만났던 회사 중에 그 사람 중에 플래핑 에어플레인스라고 저는 플래핑 에어플레인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플래핑이 이렇게 새가 요 날개짓 하는 건데 뭐 하는 거지? 무슨 항공 시뮬레이션 회사인가 해가지고 사람들 너무 많아서 시끄러워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들여봤는데 그 요새 제가 지난번에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모델 해보겠다는 회사들 있잖아요. SSI 레벨에 뭔가 트랜스포머리즘은 잘못됐다. 훨씬 더 데이터 에피션트하게, 훨씬 더 빠르게 퓨샷으로 러닝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런 집단들의 특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뭐 10명에서 20명, 많으면 30명 구성이 되고, 출발하는 밸류에이션도 조 단위고, 투자받는 금액들도 몇 천억 단위를 받는데, 플래핑 에어플레인스도 거의 한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첫 시드 라운드를 했는데 1.5 빌리언 밸류에이션이니까 우리 돈 거의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 밸류에 거의 한 2, 3천억 되는 정도의 돈을 시드 파이낸싱으로 받은 그런 회사인데 했었던 또 그 친구랑은 또 어제 점심에도 다시 만나가지고 이 약간 천재 스멜이 막 스물스물 풍겨가지고 한 번만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어제 점심을 먹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 요새 트위터에 도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사실은 프론티어 모델을 만드는 레시피는 사실상은 이거는 뭐 특이할 게 없다. 다 공개된 거고 서로 다 알려진 레시피들이고, 다만 그걸 그 스케일로 그 자본의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 서로가 서로들의 레시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 맞고, 그다음 대부분 서로 어떤 것들의 알고리즘이 그 알고리즘에 진보를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어떤 포인트들의 거점을 찍고 막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20대예요, 30대예요? 20대일 거예요. 그 친구도 스탠포드 졸업하고 시타델이라는 그 파이낸스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 회사에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친구였는데, 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사장은 아니니까. 아마도 그거에 대한 밸류를 시장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겠죠. 그 정도 밸류에 그 정도 금액을 꼽을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은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다 세콰이어나 엑스틴스나 아니면은 뭐 인덱스 벤처스 같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조그마한 소형 펌이 아니라 초대형 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형 펌들이 예전에 뭐 소프트뱅크의 마사요시가 새로운 회사들을 찍으면서 남들 다 100억, 200억 펀딩할 때 막 몇천억 단위를 조 단위 밸류에이션을 찍으며 그 회사를 자본적으로 굉장히 우월하게 만들고 마켓 리더십 포지션을 찍어주면서 어떤 시장에서 우위를 갖도록 하는 전략을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베이에서도 앞서가는 펌들이 그 전략을 저는 벤치마크 했다고 보는데, 그 회사들은 여기는 되게 유명하고 괜찮은 회사들이고 무언가 인력적으로나 아니면 하는 연구적으로나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라고 걔네들이 그냥 일종의 디클레어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그 베이에 있는 프론티어 회사들의 자본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밸류에이션은 앞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그 정도를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인정하고 다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도 뒤에 받아줄 사람들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 정도 밸류를 찍는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뭐 저희보다 아는 정보는 많겠죠, 당연히. 그러한 트렌드가 굉장히 리스크는 크지만 만약에 트랜스포머가 아닌 트랜스포머의 진짜 그 다음 캔디데이트를 만들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리턴이 기대된다라는 기대가 거기 녹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뭔가 있긴 있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제리 트웩도 오픈 AI 나와가지고 스타트업 차렸잖아요. 아직 스텔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간간히 그런 얘기가 뭐 새로운 거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로 뭔가 있긴 있나 봐요. 맞아요. 근데 뭐 그들은 뭐 물어봐도 뭐 절대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줘요. 네. 이게 문제다.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그것만 뭉게 얘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들은 돌리는데 그냥 하겠다는 거는 넥스트 트랜스포머 리즘의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겁니다. 네. 그 친구가 기억에 남았고 저희가 수요일에는 AI 프론티어 코리아 저희 팟캐스트죠. 저희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세미 애널리시스 둘이 코호스팅을 한 AI 인더스트리 나이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레벨업에 원래는 한 20분 정도만 모시고 가볍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 그 서브밋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약금을 날리면서 캔슬을 하고 급하게 하루 전에 좀 베뉴를 키웠어요. 그래서 다행히 레벨업 신정규 대표님이 회사를 좀 내어주셔가지고 그 회사 로비에서 저희가 거의 한 4, 50분 정도가 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종현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벤처 캐피탈이나 오픈 AI 연구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오 클라우드, 뭐 AMD 쪽 일하는 뭐 텐서웨이브를 포함해서 뭐 되게 재밌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한국 쪽에서는 뭐 SK 스퀘어나 아니면은 하이퍼엑셀 이진호님, 그다음에 이동수 박사님도 오셨었고, 예, LG전자에서도 많은 분들 오셨고, 효성중공업에서도 오셨고, 주로 데이터 센터에서 칩 사이드까지 해서 좀 관심이 갖고 계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야기들을 주로 했고요. 거의 대부분 했었던 얘기가 이제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에서 현재 어디가 병목이고 어떤 회사가 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고 의외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냥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BTS 정도가 사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전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메모리 말고 그 앞에 있는 밸류 체인에 너네 데이터 센터 사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전력 상황은 어떻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는 어떤 SK 같은 그런 대형 사업자 말고, 예, 뭐 작은 사업자들은 있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 쭉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오픈 AI 뭐 로보틱스라든지 뭐 포스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 그다음에 GLM에서도 어떤 엔지니어 분이 오셔서 GLM 이야기, 야, 너네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데 알아? 라고 그랬더니 아니 전혀 몰랐는데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또 목요일은 저희가 저랑 이제 김민석 대표랑 애프터쿼리라는 그 회사랑 같이 좀 코호스팅을 해서 그 요트 나이트를 했는데 이날은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예 정말 그 차도 막히고 뭣도 하고 좀 복잡했어요. 예. 근데 이제 가서 거기에 왔었던 연구자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금요일은 제가 이제 요새 사업을 AI와 바이오 사이드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저도 이거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워크샵 가볼 건데 ICML 이제 메인 튜토리얼 세션 메인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워크샵 세션 하는데 워크샵 세션이 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바이오나 이제 AI 사이언스 이런 쪽에 지금 세션들을 들어보고 있는데 어제가 젠바이오 세션이 하나 있어서 그 젠바이오 왔었던 참여자들 대상으로 그냥 저희가 아름아름 그 홍보를 좀 해서 그 바이오와 AI 교차점에 계신 분들만 모시고 한번 이 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아크 인스티튜트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그리고 엔트로픽에서도 오셨었고 주로 바이오와 AI 사이드에서 하시는 분들 예.
하버드에 계신 분도 오셨었고, 뭐 등등등. 이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싸움이 났었던 현장이기도 해요. 맥시멈 스케일리스트와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짝 그렇게 갈라져가지고, 웃긴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저희 테이블에 그 엔비디아 분과 이제 아크 인스티튜트에서 오신 분들과 뭐 하버드 그쪽 박사 하다 그만두고 창업한 어떤 재밌는 친구랑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희 쪽 테이블에 있다가 다른 테이블로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테이블에 가가지고 저 테이블 위험한 테이블이다. 스케일리스트 이상주의자들이 모인 데인데 바이오를 매우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다. 저렇게 풀리는 문제가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얘기했던 분은 아크에서 에보3 모델 만들고 있는 분이었는데, 현재 DNA 파운데이션 모델의 문제는 뭐고, 다 버추얼 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랩들이 다 버추얼 셀을 얘기하는데 그 버추얼 셀에 대한 개념들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저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건데, 뭐 일단 데이터가 LLM만큼 많지는 않죠. 막 인터넷에 널려 있는 텍스트, 비디오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랩별로 데이터들이 굉장히 쪼개져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양이 많다고 해서 다 결정적인 데이터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하는데 막 실험 준비하고 뭐 하고 이런 과정들 막 쭉 있다가 그럼 끝에 가가지고 무언가 반응을 딱 시키는 순간 반응이 나오고 그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영양가 있는 어떤 데이터의 구간은 저 뒤에 몇 분과 몇 시간 단위에 다 몰려 있고, 앞에 있는 거는 그냥 하나로 압축할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바이오 데이터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뭐 제약회사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우리는 뭐 몇백만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게, 사실상 그 데이터에 어떤 진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다 짧은 순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 이 스케일을 추구하기에 컴퓨트는 준비될 수는 있어도 아직 걔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의 데이터셋은 모자란 건 맞다라는 인식들은 있는데, 약간은 그 현실들을 넘어선 낙관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인 그 바이오 파이프라인에서 오신 분들은 그 도메인에서 출발해서 그게 되기 위해서 선결해야 되는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진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문제들이 다 스페시픽하게 정의돼 있고, 저쪽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슈퍼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의 어떤 비하한 표현을 좀 빌리자면, 어디 제대로 배워먹지 못한 전산쟁이들이 와서 저거 조금 몇 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닥이 그런 바닥이 아니야 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컨퍼런스의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어떤 각각의 분야에서 핵심을 달리는 분들이 오셔서 짧은 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서로 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훅 들어가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서로 티키타카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쓱 헤어지고, 거기서 되면 그 서로의 기저를 약간 확인한 다음에 몇 개의 핵심적인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럼 그런 때 진짜 영양가 있는 대화들이 많이 오고, 저도 그 속에서 프론티어들이 느끼는 어떤 문제의 난이도의 디스트리뷰션들이 이제 머릿속에 쭉 서거든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 LLM 사이드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 AGI 필 먹은 것 같고요. 예. 이건 되는 게임인데, 이제 그 되는 걸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쪽으로 이 논문들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은 해드린 것 같고, 그리고 뭐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측정해야 더 좋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느냐.
지금은 뭐 모델이 나오면 좋은 모델, 후진 모델 할 거 없이 다 벤치마크가 맥싱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탐구 주제로 돼 있어서 거기는 진짜 이제 뭐 우리가 알던 트렌드의 선에 있는 것 같고 이쪽 AI for Science는 확실히 넥스트 트렌드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구나. 아직 굉장히 앞서 있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는 이 트렌드가 안 갔다. 그리고 뭐 자본시장과 대중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아직은 안 왔는데 얘가 넥스트 트렌드는 뭐 가을 내년 봄 정도까지는 확실히 서서 피지컬 AI의 뒤를 물려받겠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 예, 아이고 수목금이 엄청 빡셌네요. 네. 예, 엄청 달리셨네요. 네, 네. 목이 지금 갈라졌잖아요. 너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데서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그 연구 주제도 있잖아요. 이 소스 세퍼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나한테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막 전부 다 합쳐져서 들어오니까 예. 그냥 단어들을 막 들으면서 맥락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 예. 그런 게 좀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얘기를 다 랩업하면은 뭐인가요? 오늘의 얘기를 다 랩업하면 발전의 속도가 더 압축되고 있다. 네. 우리가 뭐 한 달에 몇 번 나눠서 했었을 얘기, 예전 같았으면 분기에 나눠서 했었을 이야기들을 지금 사실은 저희가 1주, 2주, 3주 종현님과 3번 정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 약간 조급함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저는 그게 이제 지금 느끼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재밌었던 점 중에 하나는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사실은 유튜브라든지 뭐 하니스라든지 어디 해카손이라 하면은 전부 에이전트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전트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업무가 좋아진다, 뭐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ICML에 온 사람들도 사실은 뭐 대부분이 연구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벤처 캐피탈들이나 이런 데들도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얘기도 하나도 안 하는 것들이 저는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면 두 가지 시그널이 느껴져요. 하나는 그거는 코덱스가 다 끝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고, 예, 그냥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코덱스나 이 코딩 하니스 같은 것들의 슈퍼 앱들이, 프롬프트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UI, 제너레이티브 서비스 형태로 그냥 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사이드는, 이건 아직도 시작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 분야는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거기에 대한 저의 관점은 당연히 코덱스나 클로드나 뭐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 시키면 다 만들어주겠지만 그 시키는 것들조차도 사람들은 안 할 거라서 그걸 대신 시키는 회사들이 나와서 그 B2B 사스들이 나오듯이 수많은 AI 에이전트 회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걔는 아직은 좀 시작을 안 했구나. 왜냐면 기저가 워낙에 흔들리고 기저가 아직 촘촘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는 저는 인더스트리 와이드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후자의 얘기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안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려서 안 한다는, 이게 정확하게 앞뒤가 약간 제가 이해를 약간 못해요. 아직 그들의 관심사의 타이밍에 안 선 거죠. 즉 시장의 타이밍이 뭐 돈을 돌리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지 프론티어랩에 있는 사람. 네. 자본이 아직 그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시장의 타이밍이 아니다. 네. 근데 거칠게 이게 말하면. 그거 ICML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온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그거고 이제 와이컴 데모데이 같은 데 가면 이제 온통 이런 얘기들을 하겠는데. 그쵸. 네. 오케이. ICML이라서 맥락이 좀 다를 수 있었네. 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ICML 어쨌든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가 오늘도 어떤 페이퍼, 리서치 결과 이런 얘기들을 거의 안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스폰서 부스 이런 것들이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과거랑 달라진 점은
어떤 리서치라는 게 인더스트리얼이랑 훨씬 더 붙었다. 왜냐면 스케일이 엄청 중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특히 정성님 행사 갔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프론티어 랩에 진짜 모델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이번에 ICML에서 주목할 만한 페이퍼가 뭐가 있느냐, 뭐 보면 좋겠냐 이런 걸 엄청 물어보고 다녔어요 사람들한테. 저도 너무 연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뭘 집중해서 봐야 되지. 근데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요즘에는 페이퍼들보다 인더스트리얼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더 가치가, 밸류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길 중심으로 연구도 이루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좀 붙었구나. 업계랑 학계가 붙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맞아요. 네. 이게 레이어가 약간 예전 같았으면은 뭐 어셈블러 있고 C 있고 그 위에 파이썬 있고 파이썬 위에 장고 있으면 저 위에 애플리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장고만 잘 쓰면 되는 거지라는 그런 것들의 어떤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얘는 살짝 어셈블러부터 저 위에 그 장고까지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막 들러붙어 있어서 있는 기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스택이 상당히 깊고 좀 넓은데 그 스택들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일종의 그 팔방미인이 되어야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그런 좀 참가 자격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 소위 인더스트리 사이드에 가서도 할 이야기가 살짝 없어져요. 그냥 코덱스 좋아요, 클로드 코드 좋아요, 뭐 루프 엔지니어링에서 하니스 못 올려봤어요 라고 하는 그 아래로 내려가는 이야기들을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 따로 떼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아 얘는 코덱스 거 쓰고요, 여기는 우리 프로프라이터리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이 모델 써야 되고 뭐 그런 것들까지 막 이야기가 가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아, 또 한 가지 들었던 재밌던 소식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지난주에 올린 팟캐스트의 그 내용이기도 했고 사실은 저희가 어떤 업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코덱스에 막 해줘 하면서 다 밀어넣고 있는 게 회사의 핵심 자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오토 컴팩팅 쓰면서 하나의 스레드에 잘 정리된 형태로 회사의 워크플로우를 다 밀어넣어 주니까 프론티어 랩 입장에서는 한 회사의 어떤 업이 그냥 자신들한테 넘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이 회사들도 자신들의 밸류에이션을 저스티파이를 하려면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들이 그랬듯이 수많은 핵심 인더스트리들을 자신들이 그냥 먹어서 자기가 가져야 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피스로 싹 가져갔고, 네. 구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갔고, 예, 그렇긴 한데, 요 A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스토리지를 파는 거나 펑션을 파는 거나 아니면 그냥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파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텔리전스를 파는 거여서 그 레이어가 이 막 구분을 짓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론티어 랩에 이런 것들을 다 퍼주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위험하다라는 거에 엔터프라이즈들이 눈을 뜨고 있어서 그 소스 모델, 오픈소스 모델들을 가지고 자기네 하니스와 자기네 팜을 구축하는 것들의 중요도가 생각 외로 빠르게 훅훅훅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온프렘 모델의 중요성.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로 재밌는 게 미국의 엔터프라이즈들이 지금 기대고 있는 오픈소스 모델이 거의 대부분 중국 모델이잖아요. 크웬이라든지 뭐 킴이라든지 이런 베이스로 하는데 그 S 미디어에서 온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겠네요. 어쨌건 그 친구가 얘기하기에 내년 정도면 미국 정부가 미국 국적의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의 사용도 밴하지 않을까, 금지시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서방 세계와 친한 나라들이 공급할 수 있는 소위 준 프론티어 모델들, 오픈소스 프론티어 모델들의 값어치가 확 올라갈 거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저는 그럴 수 있겠네. 그 사업적으로 또 큰 의미를 갖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 말고는 지금 없잖아요.
AI 사공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 봤지만. 중국이 어쨌든 중요한 키워드고. 그러게요. 그렇게 아예 밴해버린다? 오픈소스 모델 자체를? 네, 온프렘에서 돌리는 것도 밴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을 낼 수는 있겠죠. 저희가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뭐 좀 찬찬히 정리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 주제에 하나에 천착할 수 있는 여유를 지금 세상이 주질 않고 있어요. 예. 네. 저도 회사에 오죽하면 이번 주까지만 정신없이 좀 정보를 습득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일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5.6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막 모델 사이즈에 대한 추정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뭐 그들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얘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걔들은 뭐 나중에 다 알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저희 오늘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현님, 승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